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정보고대학원 이건희 박사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면담 방법론 맛보기 첫 번째 시간을 했어요. 그걸 잠깐만 정리를 드리면, 일단은 면담은 대단히 중요한 어떤 방법론인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어떤 과거의 사실을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면담 방법론 자체를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고, 그리고 그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면담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방법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오랜 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면담을 잘 못하더라. 훨씬 더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거랑 좀 맥락은 약간 달라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면담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인간의 기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어떻게 그거를 표현을 해내고 라는 구조를 알아야만 실제로 면담하는 사람이 음, 내가 이런 방식으로 면담을 했을 때는 충분히 기억이 왜곡될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억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억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기억을 하고 있는지를 대한 이해를 해놔야 면담을 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요렇게 충분히 왜곡된 정보를 진술해 줄 수 있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런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걸 한번 보시면 어떻게 읽히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Paris in the Spring, 그 Once in a Lifetime, 그 다음에 Bird in the Hand라고 딱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세세히 보면 이 더가 두 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Once in a Lifetime라고 읽었던 이 부분은 어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Bird in the Hand 이것도 더가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영어를, 쉬운 영어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덜을 생략을 하고 읽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대한 대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원래 존재는 이렇게 했지만, 요거를 인식을 파리스 인 더 스프링이라고 인식을 했으면, 이렇게 기억이 돼요. 이렇게 기억이 되면, 당연히 이 사람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어도, 원래 실제 있는 것, 존재하는 것, 그것과는 다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존재와 그 다음에 인식을 항상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게 존재하는 것과 내가 그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했느냐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상은 인간은 자기가 기억한 대로 인식하더라. 요거를 항상 알고 계시기를 바래요. 두 번째 한번 그림을 볼게요. 이게 어떻게 보이시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게 어떤 귀부인, 그 옛날에 이제 그 보통 있었던 사람들이 던 귀부인,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든 어떤 노파의 모습으로 보기도 합니다. 일단 귀부인으로 보는 분들은 일단 이게 이제 깃털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머리카락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눈썹, 그리고 이제 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모습, 턱, 선, 그리고 이건 목걸이 같은 것으로 보이게 되고, 이건 목선으로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건 두건, 이렇게 보이고, 이거는 뭐 그냥 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이걸 노파라고 보는 사람의 시각에서는 이건 머리카락, 앞머리카락, 이건 눈, 그리고 이 전체가 코고요. 이건 노파의 입, 노파의 턱, 그리고 또 노파의 이제 두건과 이제 그 사람이 입은 옷, 이렇게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제가 알려드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귀부인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코라고 생각하고 이게 입이라고 생각하면, 노파의 식구나라는 걸 구분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인식했든 간에 내가 만약에 노파라고 이걸 인식한 사람은 귀부인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귀부인으로 인식을 처음 했던 사람은 노파의 모습을 찾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새롭게 받아들인 정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귀부인이라고 인식을 했다고 하면 이 나머지들에 대한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난 귀부인에 맞춰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새로운 정보는 존재하는 이미지에 흡수된다. 요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이제 용의자 그리고 저 사람은 범인일 것이다 라고 한번 특정을 하게 되면요. 어, 우리가 습득하고 그다음에 수집하는 그런 정보들이 그 사람을 가리킨다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보통은 이제 수사를 할 때 보면 용의자를 찾는 개념보다는 용의자가 아닌 사람을 걸러내는 방식의 수사가 훨씬 더 객관화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 수사관들은 자기의 어떤 작은 지식 그리고 또 자기의 작은 경험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용의자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나서 그 사람이 용의자일 수밖에 없는 정보들만 찾아요.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이 어느 정도 찾아져서 그 용의자인 것과 흡사하게 이제 생각이 들면은 그 사람을 용의자로 아예 특정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용의자가 아닐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들어와도 무시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러한 정보를 아예 왜곡해서 그 사람이 용의자임을 지목하는 정보로 다시 또 자기 스스로 왜곡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면담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괘씸하게 생각하고 이 죄책을 면한다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기하는 반론은 무시합니다. 결국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아발렌시 효과처럼 계속 거대하게 자기의 확신은 강해지고 상대방은 훨씬 더 나쁜 사람 이렇게 치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그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두 개의 카드가 있어요. 이상한 점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보면은 스페이드 같잖아요? 이거는 이제 하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진 않죠. 바뀌어 있죠. 빨간색은 스페이드 모양이고, 검은색은 오히려 하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맥락들 있잖아요.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구조들, 이런 것들, 내가 알고 있던 것들, 익숙한 것들, 이런 것들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존재했던 것들을, 이것도 다시 앞에 얘기했던 실험하고 맥락이 같죠.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존재를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내가 인식하고 그대로 기억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 스키마,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스키마는 그 사람이 인식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기억에도 왜곡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한번 이걸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나머지 글자들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순서로 되어 있을지라도 당신은 아무 문제 없이 이것을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두뇌는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읽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를 전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혀져요. 근데 보면 지금 지금 제가 읽은 이 글의 내용대로 이 문단 전체가 엉망진창이죠. 하나씩 읽어보면 캠릿 부지대학의 연결 국어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되어 있는가 하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번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것는이 중하요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다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 안에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두뇌는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읽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를 전체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게 현태인식이라고 하는데 사물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오류를 스스로 교정해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이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교정을 여러 번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글을 쓴 사람은 오류를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이 항상 교정을 보고 다시 2차 교정을 보고 결국은 3차 교정까지 가도 항상 오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그걸 못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교정을 받던 사람은 자기가 원래 했던 대로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러한 실험들을 보시면 이걸 이해하시면 내가 조사하는 피면담자가 목격자든 용의자든 뭐가 됐든 그런 사람은 원래 존재했던 것들을 잘못 인식했을 가능성이 꽤 높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만 저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의 태도와 이런 거 봤을 땐 진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그 진실한 게 했던 말이 사실과 부합한다라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존재와 다르게 했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들, 이런 실험만으로도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완전히 진실과 가깝지는 않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고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이게 충분히 이게 나 스스로도 이 실험에 참가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단한 실험만으로도 이렇게 왜곡되게 내가 인식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아셨으니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일단 보시면 훈련되어 있지 않은 조사관은요, 자신의 과거 경험, 교육 수준, 문화적 가치, 조직의 규칙에 얽매여 정보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과거의 경험은 꽤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한데 그러한 경험들이 사실은 옳다라고 볼 수는 없죠. 보통은 그러한 많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 개개인의 경험이 옳다가 아니라 그런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공통된 요소를 두어 보다 보니 가장 올바른 것이 무엇이다라고 해서 지식으로 환원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경험이 먼저 쌓여서 좋은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지식을 먼저 차라리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많은 경험들 중에서 좋은 것, 옳은 것들,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을 먼저 습득을 하고 그 지식을 활용한 경험들이 쌓였을 때 결국은 올바른 나의 것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올바른 지식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던 자기만의 경험을 가지고 무엇을 판단을 하는 경우 이건 되게 위험한 발상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밑바탕이 되는 교육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되게 일부분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정말 무한대입니다. 아는 것만 아는 거죠. 근데 그 아는 것만 아는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할 때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접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신중하죠. 근데 자기가 아주 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중에 아주 보이지 않는 티끌만한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는 정말 올바르고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감사를 하는 건 되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결국은 아는 만큼만 보인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 문화적 가치. 보통 우리 역사가 지금에서 봤을 때, 뭐 지금도 과연 미래의 시대에서 과연 올바른 역사를 향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우리가 과거 불과 몇백 년 전만의 어떤 그런 역사, 그 불과 몇십 년 전의 역사만 봐도 참 우스운 것들이 꽤 많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가치도 되게 우스운 가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만 너 잡아라. 좀 나쁘다. 저거는 정말 끝까지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러한 가치가 과연 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거밖에 보이지 않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간통이라는 죄가 아예 헌법에서 사라져 버렸죠. 지금은 간통이 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갖고 누가 처벌을 하지도 않고 구속시키지도 않아요. 하지만 간통이 처벌됐던 시대에는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서 그 사람이 간통했다는 걸 찾고 구속을 하고 처벌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사람의 행동이라는 건 똑같은데 결국 그때 법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되잖아요. 그것도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이런 것들 우리는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조직의 규칙, 그야말로 앞서 얘기했던 이러한 가치와 교육 수준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승진을 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조직의 문화를 만들고 또 다른 규칙을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밑에 하위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사람들은 그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좋아진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젊거나 시대가 발전한다고 해서 그게 그 조직 안에 있는 어떤 나도 당연히 발전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런 한정되어 있는 조직, 문화, 가치, 교육 수준, 경험을 통해서 그 상태에서 어떠한 정보들이 들어오면 오로지 다름, 다양함, 이거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만 평가하게 된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 다시 돌아가면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다른 것을 다르게 보고 그 다음에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심지어 훈련까지 안 받고 수사를 하거나 감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야말로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걸 좀 인식을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관은요, 자기 자신의 사고 과정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른다라는 걸 인식하고 접근하는 사람과 나는 안다라고 생각해서 뭘 접근한 사람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나는 모른다. 그리고 인간은 원래 그렇구나. 그리고 잘못될 수 있다. 나는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수사관들은요, 결국은 그러한 모든 정보들을 대단히 객관화시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사실을 어떤 조사하고 증거가 있는 건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차라리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정말 다양하게 수집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내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사고를 하는지를 인식해야 되고요. 정보에 대한 판단과 결론 자체가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판단했지? 야, 저건 옳고 그르다라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옳지입니다. 왜 옳을까? 내가 그거를 옳다고 판단한 과정은 무엇일까? 이거고요. 뭐 다른 또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누군가 어떤 주장을 했으면 그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 주장이 맞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아야죠. 누군가가 얘기했다고 해서 당연히 말이 맞나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주장을 들은 사람은요, 그 주장이 왜 맞지? 또는 왜 틀릴까라고 하는 증거를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훈련을 해야만 우리는 사물을 그리고 현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도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행동들을 이렇게 총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는 그거를 쉽게 내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만약에 누군가가 어려운 지문 하나를 던져줬으면, 그 지문 하나가, 맞아 보여요, 일단은. 왜냐면 상대방이 주장을 했으니까. 주장을 할 때는 상대방이 옳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걸 하나씩 쪼개버립니다. 쪼개요. 만약에 누군가가 또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건 좋은 사람이야.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 했던 행정, 그 다음에 했던 말, 그 말을 지금 했던 말과 그 전 했던 말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하는 태도들, 이런 걸다 쪼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쪼갠 다음에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서 그 가장 작은 단위를 증명하는 것이 편하죠. 우리가 수학을 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1 더하기 뭐 2를 더하고 괄호를 하고 곱하기를 뭐 하고 뭐 다음에 루트를 씌우고 막 이런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어도 결국은 그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먼저 더하고 검증하고 그 다음 단계를 더하고 검증하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야만 훨씬 더 우리가 인식하기 쉽고 계산해내기 쉽고 그 다음에 판단해내기 쉽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일상적인 행동의 원인 찾기. 이건 뭐냐면 내가 내 생각이나 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일단은 알고 있는 기존의 어떤 틀과 지식 속에서 어떤 정보가 좀 이상해 보이면요. 왜 저렇게 이상할까라는 이유를 찾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평상시에 했을 때에만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어떠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르다면 그 정보가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버릇들. 제가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일상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원인을 찾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훈련을 하면요. 면담에서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걸 여러분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구의 활용이에요. 사람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정보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요. 그 모든 정보들을 경우의 수, 그 모든 정보의 경우의 수를 동시에 판단하지 못합니다. 하나와 두 개가 있을 때야 경우의 수가 얼마 없잖아요. 그죠? 저 하나가 존재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게 존재할 수 있고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고 아예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 개의 정보가 들어오면은 첫 번째 정보와 두 번째 정보와 세 번째 정보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와 세 번째,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정보가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보가 다시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정보가 더 늘어나면 그러한 경우의 수는 훨씬 더 복잡해져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대처를 할 때 정말 더 많은 정보들이 쏟아졌을 때는요. 이 각각의 정보 사이의 연관 관계를 모두 다 내 머릿속으로 계산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버릇처럼 메모를 하고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면 그거를 요소를 뽑아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하나의 그림의 영역이 완전히 이해가 됐으면 그걸 한쪽으로 또 빼내는 역할. 그러면서 나한테 새로 들어온 정보를 다시 적어내고 그 정보들이 내가 아까 적어놨던 그 포스트잇과 과연 일맥상통한가, 일관성이 있는가 또 비교해보고 이런 습관을 평상시에 가져야만 실제로 어떠한 정보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면담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걸 잘 제가 본 적이 없지만 외국에서 학회를 가면요. 항상 그 디자이너가 붙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이렇게 1시간 정도 강의를 하면은 어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 사람의 강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거를 화살표도 하고 그다음에 풍선도 하고 그러면 그거를 하나의 단어로 요약을 하고 그 다음 말한 것이 어디서 파생이 됐는가라는 걸 화살표로 다시 연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림 한 장으로 1시간에 했던 강의를 표현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이제 청강생들은 그 그림을 그냥 사진을 찍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 그림만 보고도
그 전에 했던 1시간과 2시간, 3시간의 강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전체적 이해를 하게 되죠. 이런 것들도 결국 그런 도구들이다.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자주 훈련한 사람들은 훨씬 더 똑똑해지고요. 그리고 분석력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면담에도 충분히 활용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끊고 여기 정보 처리 단계 이해부터는 파트를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